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골드만 환경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 그 상을 받은 한국 젊은이가 있습니다. 김보림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놓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긴 세월, 그 피땀과 눈물로 일구어 주신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손가락 딱 한 번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 번,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골드만 환경상이라는 것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외국 이름 같지만 겁내실 것 없습니다. 찬찬히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 이름을 한 번 더 들려드리지요. 골드만 환경상 또는 녹색 노벨상. 우리말로 풀면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노벨상은 들어보셨지요? 스웨덴이라는 북쪽 유럽 나라에서 매년 세계 최고의 학자, 작가, 평화, 운동가에게 주는 그 유명한 상 말입니다. 의학, 물리학, 화학, 문학, 경제학, 평화상,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죠. 그런데 이 노벨상에는 환경 분야가 없습니다. 지구가 점점 병들고 아파지고 있는데 그 지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상은 아직 노벨상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생겨난 상이 바로 골드만 환경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을 녹색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환경은 푸른색, 녹색, 초록색으로 대표되니까요. 푸른 숲, 푸른 들판, 푸른 바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고향 뒷산, 고향 앞바다처럼 말입니다. 이 상이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 198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리처드 골드만과 로다 골드만이라는 부부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만든 상이지요. 이 두 사람은 사업으로 아주 큰 돈을 번 부자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기 돈을 혼자 쓰지 않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자하고 결심한 참 뜻깊은 분들이었습니다. 두 부부의 성을 따서 골드만 환경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상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각 지역에서 딱 한 사람씩 총 6명만 뽑아 시상합니다. 6개 지역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프리카 대륙 1명, 아시아 대륙 1명, 유럽 대륙 1명, 북아메리카 대륙 1명,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지역 1명, 그리고 섬나라들이 모인 지역 1명. 이렇게 모두 6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속하지요. 1년에 세계에서 딱 6명.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귀한 영광입니다. 1989년 상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 상을 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4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98개국에서
총 239명만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의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성. 이분은 메마른 아프리카 고향 땅에 나무 3천만 그루 넘게 심는 그린벨트 운동을 이끌어서 이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단한 분입니다. 남아메리카 브라질의 마리나 시우바라는 여성. 이분은 울창한 아마존 밀림이 자꾸 베어지는 것을 막아낸 운동을 이끌었지요. 이외에도 이 상을 받은 뒤에 자기 나라의 환경부 장관이 된 분, 국회의원이 된 분, 심지어 대통령까지 된 분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상인지 아시겠죠? 상금도 큽니다. 한 사람당 1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억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큰 금액입니다. 세계에서 환경운동가에게 주는 상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지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입니다. 이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세계가 이 사람을 환경 영웅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대단한 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딱 2번뿐입니다. 단 2번. 첫 번째는 1995년,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넘는 오래전에 최열이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울산 온산공단이라는 공장지대에서 중금속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신 주민들이 얼마나 병들어 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처음 알린 분입니다. 그 용기 하나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세계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2번째 수상자,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보림. 올해 2026년 4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2번째 한국인 수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 이후 무려 31년 만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흘러간 세월 만에 나온 2번째 한국인 수상자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또 귀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김보림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겨우 33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갓 어린애 같은 나이지요. 제 자식뻘, 아니 제 손주뻘 되는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환경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30 즈음의 나이에는 한창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사회 초년생으로 밤낮 없이 뛰던 나이 아닙니까? 그 젊디 젊은 나이에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 영웅이 되었다니 얼마나 기특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환경이 이토록 중요한 문제일까? 왜 지구를 지키는 일이 노벨상급의 큰 상을 만들 정도로 중대한 일이 되었을까?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5살, 6살, 초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 그리고 청년이 되어 첫사랑을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 시절.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하늘은 얼마나 맑고 푸르렀습니까? 미세먼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 한 점 없는 파라디파란 하늘이었지요. 여름 저녁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멀리 은하수가 한 줄기 강처럼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별똥별이 쏟아지는 밤도 흔했지요. 별이 떨어진다, 소원 빌어라 하고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던 그 여름밤. 가을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흘렀고 그 가을에서 빨래하던 어머니 옆에 앉아 쉽게 물고기 새끼를 잡을 수 있었죠. 여름이면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였고 동네 아이들이 풍덩풍덩 멱을 감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논두렁에선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새 우렁찼고 밤이면 반딧불이가 떼지어 날아다녔습니다. 모기장 바깥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그 반딧불이 말입니다. 아이 손바닥에 잡아다 넣으면 작은 불빛이 깜빡깜빡하던 그 신기한 벌레.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늘 뿌옇고 답답합니다. 별은 도시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반딧불이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책에서나 영상에서나 볼 수 있는 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을물은 더러워진 지 오래이고 여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겨울 날씨는 점점 이상해지고 봄과 가을은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오던 시기가 흐트러지고 한때 흔하던 꿀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환경이 망가져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만 지구가 병들면 어디에 가서 치료받겠습니까? 지구는 딱 하나뿐입니다. 지구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우리 자식들도 살 수 없고 우리 귀한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터전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려운 말로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난이라는 말은 따뜻하다는 뜻이고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옛날에는 여름밤에 창문 열고 선풍기 한 대 돌리면 잘 수 있었지요. 부채 하나로도 거뜬했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한여름을 못 납니다. 열대야라고 해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떨어지는 날이 여름 내내 이어집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워 틀지 못하고 한여름 무더위에 집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반대로 겨울은 또 지독하게 춥습니다. 날씨가 들쭉날쭉 변덕스러워졌습니다. 장마는 옛날처럼 7월에 오지 않고 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옵니다. 한꺼번에 물폭탄처럼 쏟아지는 호우가 잦아졌습니다. 2022년에 서울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긴 일,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 주변 도로의 자동차들이 물에 떠다니고 지하와 반지하 집에서 여러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바로 지구온난화가 불러오는 재난입니다. 그럼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석유와 석탄을 너무 많이 태워서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지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석유와 석탄이 필요합니다. 집에 따뜻한 난방을 하려면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를 떼야 합니다. 전기를 만들려면 석탄 발전소를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름과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지구의 두꺼운 이불을 한 장, 또 한 장 덮어놓은 것처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름에 두꺼운 이불 덮고 잠들면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나지 않습니까? 지구도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 이불이 두꺼워지면 지구가 가진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핵심입니다. 둘째, 바다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플라스틱 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플라스틱은 옛날에는 없던 재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릴 때에는 그릇이 사기 그릇이나 놋그릇, 유리병이었죠. 물통은 주전자나 양은 바가지였고 물건 담는 봉지는 종이 봉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통도 플라스틱, 바가지도 플라스틱, 봉지도 비닐, 심지어 그릇도 플라스틱, 장난감도 플라스틱. 온 세상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문제입니다. 다 쓴 후에 버려지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냇가와 강을 타고 하수구를 타고 한 번 쓰고 버려진 페트병 하나가 구불구불한 물길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썩지를 않습니다. 나무 잎은 땅에 떨어지면 두세 해 안에 다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500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 시대에 누군가 던져놓은 플라스틱이 아직도 이 지구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계속 떠다니다가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떠있는 이 쓰레기 섬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면적의 7배, 8배가 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크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다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식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편하게 쓰고 버린 그 플라스틱들이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무서운 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북극과 남극의 하얀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들이 스르르 녹아 바닷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결과 바닷물 높이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는 이미 국토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버려서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집단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에서는 얼음 위에서 물범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던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발 디딜 곳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다거북도 줄어들고 있고 꿀벌도 세계 곳곳에서 때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벌은 정말 중요한 곤충인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대로 계속하면 너희 인간도 더는 지구에서 살기 어렵다.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자연이 무섭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지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푸르디푸른 지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답답해지시지요. 청취자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서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꼭 한 번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한 번,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놀라운 한국인들 이야기,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김보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살,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자녀, 손주뻘 되는 나이이지요. 이 김보림이 어떻게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 영웅이 되었는지 그 드라마 같은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2018년, 그 여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대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날이 보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훌쩍 넘겼고, 강원도, 홍천 같은 지방에서는 41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이 딱 맞는 날씨였죠. 그 숨막히던 불볕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변변치 않은 집에서 홀로 사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김보림은 이제 막 25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김보림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연세의 한 동네 아주머니가 자택에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보림의 가슴에 커다란 충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집이 사람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 이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 전까지 김보림은 환경 문제를 그저 나 혼자 실천하면 되는 문제로 여겼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고기를 덜 먹고 친환경 제품을 골라 쓰는 정도. 그런데 2018년 그 여름을 겪으며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나 혼자 실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라 전체, 사회 전체, 큰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할 문제구나.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지요. 쉽게 풀어드리면 세상의 틀, 사회의 큰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녀도 나라 전체가 공장에서 석유를 마구 태우고 석탄 발전소를 계속 돌리면 지구는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의 노력보다는 나라의 정책, 법, 사회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보림은 뜻을 같이 할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단 5명. 단 5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갓 20을 넘긴 청년들과 고등학생들, 서울 어느 자그마한 카페에 모여 앉아 우리 뭐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5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의 단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 어느 골목, 안 조그만 카페 구석자리,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둘러앉은 이제 20 남짓한 청년 5명. 그들 앞에는 낡은 노트 한 권, 그 위에 꾹꾹 눌러 쓴 글씨,
지구를 살리자.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 주변의 어른들은 뒷자리에서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저러나. 그런 건 정부가 할 일이지. 너희 몇 명이 뭘 바꾸겠냐. 하지만 이 5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믿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이 되자 이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결석 시위라는 걸 벌인 것입니다. 학교를 결석하고 거리에 나와서 지구를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당시 저 멀리 유럽에서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15살짜리 소녀가 기후 파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도 그 불씨가 옮겨 붙은 것입니다. 처음 결석 시위에 모인 학생은 2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참여자가 자꾸 늘어서 많을 때는 700명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혹은 평상복 차림의 앳된 청년들이 손에는 작은 종이 팻말을 하나씩 들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선 장면. 어른들,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저희도 어른이 될 때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또박또박 외치는 장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귀한 손주들이 자기 미래가 걱정되어 직접 거리로 나서야 했다는 사실. 참으로 안쓰럽고도 기특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2020년. 코로나라는 낯선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던 그 해에 청소년 기후행동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헌법소원이 뭘까요? 어려운 말이죠.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가장 높은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지요. 모든 다른 법의 어머니 같은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 권리, 예를 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등이 다 이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라는 아주 특별한 재판소에 가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로잡아 주세요. 하고 심판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그럼 청소년 기후행동은 뭘 헌법소원으로 걸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정부가 지구를 지킬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기본권, 즉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전 세계에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계획과 숫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2030년까지는 얼마 줄인다, 2040년까지는 얼마 줄인다 하는 단계별 계획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의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인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19년 동안의 계획을 아무것도 세워놓지 않은 것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그 드넓은 아시아 대륙 전체에서 청소년이 주도한 기후소송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시도조차 한 적 없는 일이었지요. 네덜란드, 독일, 미국 같은 몇몇 서양 나라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8월의 어느 여름날,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소송에 대해 맞다, 정부가 잘못했다 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판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공식으로 인정한 첫 판결.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승소 판결. 역사가 새로 쓰여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청소년 기후행동 동료들과 김보림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며 환호하는 사진이 신문과 방송에 가득 실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너희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버텨온 그 청년들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인정을 받는 그 순간, 그 감격, 그 벅찬 눈물, 몇 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던 그 눈물방울, 누가 감히 그 눈물에 함께 울어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판결 덕분에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해마다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줄일지 법으로 꼼꼼히 정해 놓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알아서 줄이겠다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25년에 걸쳐 이산화탄소 15억 톤을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500개의 석탄 발전소가 1년 내내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33살의 김보림과 그 젊은 동료들, 5명 청년이 시작한 그 조그만 모임이 결국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까요?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것 같은 기적. 세계는 이 기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 재단이 올해 아시아 지역 수상자는 바로 이 사람이라고 김보림을 지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골드만 환경재단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김보림과 그가 속한 청소년 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수상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미국 신문, 영국 신문, 독일 신문, 일본 신문,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젊은 활동가가 녹색 노벨상을 받았다 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조명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 딸이 전 세계 환경 뉴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럼 이 김보림의 수상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31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받은 상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 최열 선생 수상 이후 31년,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이 상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했지요. 경제는 크는데 환경은 뒷전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보림이 이 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한국은 그냥 경제만 크는 나라가 아니구나. 환경도 미래 세대의 권리도 앞장서서 지키는 나라구나. 세계가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둘째, 어린 세대의 승리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나이 든 학자, 정치인, 경영자들이 논의하던 무거운 주제였지요. 그런데 이번 수상은 33살의 젊은이가 주역입니다. 청소년도, 청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던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봐라, 너희 또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단다. 너도 할 수 있다. 하고요. 그 한마디에 우리 손주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에 김보림이 상을 받은 데는 김보림 한 사람의 공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덕분이기도 합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다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넷째, 이번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6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1989년 이 상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6명의 여성 환경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김보림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로로 탄시, 유럽 영국의 사라 핀치,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의 터닐라, 북아메리카 미국의 알라나,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의 유벨리스, 그리고 아시아 대한민국의 김보림, 세계 6명의 여성 환경 영웅들 가운데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 딸이 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 그럼 김보림의 이 거창한 운동은 젊은 사람들 일이고 나 같은 연세 많은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환경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기를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방의 불은 꺼주세요.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틀지 마시고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적당히 맞춰주세요. 쓰지 않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텔레비전의 플러그는 뽑아두세요. 대기 전력이라고 해서 코드만 꽂혀 있어도 소리 없이 전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기세도 아껴지고 지구도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물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이를 닦으실 때 물을 컵에 받아서 쓰시면 물이 많이 절약됩니다. 세수할 때도 물을 대야에 받아서 쓰시면 좋지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하셨죠. 바가지 하나, 대야 하나로 알뜰하게 물을 쓰시던 그 지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소중한 지혜입니다. 셋째, 일회용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실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세요.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는 종이컵 대신 집에 있는 찻잔이나 머그잔을 사용하세요. 나무 젓가락 대신 쇠 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대신 집의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번거로운 일 같지만
사실 청취자 여러분 어릴 때는 이게 다 당연한 일 아니었습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원래 살아온 방식입니다. 넷째,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종이끼리, 캔은 캔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특히 우유팩이나 종이팩은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잘 됩니다. 페트병은 뚜껑을 떼고 라벨을 떼고 발로 한번 콱 밟아서 찌그러뜨려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재활용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음식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실 겁니다. 보릿고개를 겪으신 세대 아닙니까? 배 고르며 살아오신 세대이지요. 밥 한 톨, 반찬 한 젓가락의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 귀한 지혜가 지금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장을 보실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시고 요리하실 때도 식구 수에 꼭 맞게 알맞게 만드세요.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꼭 짜서 버리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몸에 벤 아끼는 정신, 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섯째,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동네 슈퍼, 약국, 병원, 노인정, 이런 가까운 곳은 자동차 대신 걸어서 다니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지구도 살고 기름값도 아껴지는 일석삼조의 지혜입니다. 일곱째, 나무와 꽃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공원의 나무, 아파트 단지의 화단, 길가의 가로수, 소중하게 대해 주세요. 작은 텃밭이 있으시다면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 더 심어 보세요. 나무는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쑥쑥 빨아들이고 대신 맑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영웅인 셈이지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이면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시며 몸에 배어있는 그 아끼고 살리는 정신, 이 바로 세계가 지금 다시 배우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살아오신 그 아나바다 정신 말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 정신. 바로 그 정신이 최첨단 환경 운동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세대만큼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오신 세대가 없습니다. 옷 한 벌도 꿰매고 깊고 물려가며 입으셨지요. 밥 한 그릇도 남기면 혼이 났습니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도 끝까지 쓰셨지요. 설날 입은 옷을 추석까지 아껴 입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 운동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생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 영웅으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김보림 못지않은 환경 영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33살의 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딸 김보림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보림은 상을 받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내게 이 상을 줄까 고민했다. 기후소송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청소년과 청년, 평범한 시민, 누구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겸손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그 노력이 인정받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짜 영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김보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기후 위기 속에서 위험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때가 되어야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기후변화의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18년 폭염 때 돌아가신 그 어르신처럼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젊은 활동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얼마나 기특하고도 자랑스러운 젊은이입니까? 자기 앞가림만 하기도 힘든 30살 언저리 나이에 세상의 약자를 걱정한 젊은이. 그 마음씨가 참으로 곱지 않습니까? 김보림의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제 겨우 33살이니까요. 앞길이 구만리 같지요. 세상을 바꿀 시간이 아직 창창하게 남아있는 젊은 영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라도 이 손주 같은 김보림에게 잘한다, 장하다, 네가 자랑스럽다, 힘내라 하고 박수를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보림 말고도 수많은 젊은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는 선수들, 세계 음악 무대를 휩쓰는 가수들,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연구자들,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름 없이 묵묵히 제자리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평범한 청년들. 그들 모두가 청취자 여러분이 평생 피땀으로 일궈주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열매이자 다음 세대의 뿌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 번, 구독 버튼 한 번,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야기, 놀라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33살의 한국 여성 김보림이 환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이 주도한 기후소송을 승소로 이끈 공로를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인으로는 1995년 최열 선생 이후 31년 만에 큰 경사. 5명이 작은 카페에 모여 시작한 그 여린 움직임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고 아시아 전체의 기후운동에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 땅, 청취자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일궈진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의 손주뻘 되는 젊은이가 세계의 환경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 드시는 따뜻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맑은 하늘과 푸른 들판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작은 실천 하나씩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놀라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